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네. 마치 무슨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 혼자 무슨 형극의 길을 감당하는 것처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저는 괘씸죄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네.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봤는데 술을 마시고 온다는 건 이거는 나라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건요, 일반 법정에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폐악질을 부리고 있어요. 이 정도가 돼도 징계를 안 하나요? 이게 징계 신청이 들어와야 돼. 아 그래요? 징계 신청 좀 하세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명태균 사태의 피해자로도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있고 연판장 사태의 피해자로도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싫어서 그래요. 이게 지난 주말 안에 할 거라 봅니다. 오. 네. 장만 여의도 빨리 작업 들어가시죠. 우리는 열려 있다. 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G20 그 다자회교 마치고 튀르키예 찍고 이제 돌아오실 텐데 이 국내 정치가 좀 이 외교를 좀 빛나게는 잘 못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정치권 뉴스 같이 풀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은 여전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쓰레기 아직도 책. 보고 계십니까? 네. 책이 지금 그 쓰레기가 노자예요, 장자예요. 그걸 열심히 했어요. 쓰레기가 되냐 마냐 지금 네, 그렇죠. 기로에 서 있고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 하면 파묵칼레인데. 아. 그냥 예.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갔다 오시지 않았을까 뭐 예. 생각해 봅니다. 거기 그 장성철 소장님도 다녀오셨다고 아주 좋다고 얘기를 좀 네. 하셨던 것 같네요. 정말 좋죠. 예. 네. 요즘 튀르키예 또 무슨 초콜릿인가 뭐 유명하지 않나요, 그죠? 튀르키예? 후식인가? 아니, 후식? 디저트? 그거는 그 피스타치오 그거는- 초콜릿은 그 두바이, 아, 예. 예, 두바이 초콜릿. 거긴 아랍에미리트고. 네, 죄송. 네, 튀르키예는 아는 그 것만 얘기합니다. 디저트. 커피에 불 붙여서 먹는 데가 유명하죠. 아, 튀르키예. 네. 네. 예, 케밥도 있고. 가보셨어요, 다들? 가봤죠. 아, 그래요? 네. 좀 부럽네. 자, 그리고 못 가보신 우리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김성열입니다. 못 가본 나라가 너무 많죠. 그렇게 티가 났어요? 네, 전혀 못 계시더라고 여기에. 근데 터키 그 디저트 엄청 단 거 요새 많이 팔던데 네. 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이름 모르잖아요 우리. 네,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는 다녀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갔죠? 예, 그럼요. 그죠? 맞아요. 최은경 기자님이 은근히 여행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 그러시구나. 네. 예. 네. 튀르키예는 뭐 어디가 좀 제일 좋습니까? 카파도키아. 아, 카파도키아. 예. 뭐예요? 열기구 한번 타면 이제 열기구 또 세상이 타는데? 달라 보입니다. 아, 내가 그래요? 얼마나 미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기 풍경. 뭐 동굴 호텔 거기 있으셨어요? 아, 맞습니다. 역시 동굴 호텔. 네. 그렇죠. 아, 네. 아, 호텔이 동굴에 있어요? 예. 네. 돌 파서 진짜 호텔을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요? 네. 언제 가봐 나는.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면 습하고 그냥 네.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가본 사람들이 꼭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답답한 소식들부터 좀 전해 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인이 나오면서부터 아주 흥미진진해지고 있잖아요. 하는 말마다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거야. 준비 다 했었거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잘 된 거 맞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무회의는 이거를 아무 위원들을 이제 막 되는 대로 막 불러서 한 게 아니고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이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여론들이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저런 여론이 있었어요. 아, 몰랐어요.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는 네. 여론이 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같다는 여론이 그때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법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네. 그 최근에 SNS에 글을 올리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한다. 뭐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싶은데 지금 이 발언은요. 지금 이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여기에 참가한 장관들과 한덕수 총리까지 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톤 좀 너무 비장하게 하지 말아주실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이 그래요.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네. 마치 무슨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네. 혼자 무슨 형극의 길을 감당하는 것처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밑에 부하에 저기 수하에 있던 별들 장군님들 다 보냈고 이제는 국무회의에 와 있던 장관들이랑 총리까지 다 보내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뭐 네. 전에도 금요일인가 전해드렸을 때 김용현 전 장관한테 군대는 얘가 다 보냈다고. 네, 내가 얘기- 거기 그 뉴스공장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갔다고. 지금 뭐 상황. 근데 워낙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좀 능력치가 좀 부족해서 본인이 직접 뛴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뭐 발언 혹은 뭐 법정에서의 이런 증언 같은 것들이 본인 재판에도 별로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네. 윤석열 우기기로 따지면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우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형적인 그거고 전 처음 봤어요. 그 필수 기본 멤버라고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필수 기본 부처를 멤버. 정해놓고 저게 어디 법률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그거 전혀 없고 저 필수 기본 멤버들 중에서 지금 구속영장 기각되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저 발언 때문에 지금 밤잠을 못 이루실 가능성이 매우 곧될 높아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잖아 여기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요 이렇게 했다는 건 그러니까 본인이잖아. 헌법에서도 88조에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15인에서 30인 이하로 구성된다라고만 맞아요. 되어 있고 과반수 출석해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본인이 11명을 그렇게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건데 네.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오히려 거꾸로 저는 괘씸죄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아마 변호인들과도 상의를 했을 텐데 뭐 아마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저 장관들이나 총리들한테 지어질 혐의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혐의가 네. 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필수 주요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내란 우두머리에 혐의가 있는 분이 자신이 지칭하는 주요 임무 종사자를 법정에서 법정 진술로 확정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구속영장 기각되신 분들도 비상 많거든요. 걸렸다 지금. 이분들 지금 비상 밤잠을 걸렸어. 못 이룰 거예요. 근데 이 진술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제가 아는 법과대학 교수 좀 우파 성향의 법과대학 교수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네.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호해 주려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당장 이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인 한덕수 전 총리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국무회의 요건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라고 진술을 그래. 했어요. 아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는데 혼자서 요건 다 갖춰졌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책임을 떠안으려는 게 아니고 나는 제대로 했어. 쟤들도 다 공범이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지목된 사람들이요. 이제부터 가서 나 공범 아니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떠넘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비굴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여튼 유튜브에 아주 목을 맨 그런 정황도 또 나왔어요. 네, 그 체포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었다. 극우 유튜브를 봤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그 관저 막을 때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보수 유튜브 링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한남동을 지키는 시민들을 생각해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미 그 윤석열 지지율 46%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희망 회로를 계속 돌렸다. 체포를 피해서 버티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스스로 힘을 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 중 절반 가까이 되고 네. 또 심지어 한남동에서 나를 지키는 시민들 이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호처장한테 이렇게 예,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다는 거죠. 네.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네. 보낸 메신저가. 자, 그리고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관저에서의 의혹, 대통령실 의혹 계속 이제 파헤쳐 왔잖아요. 네. 근데 과거 이야기를 또 이제 하나 공개를 했는데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 보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아가지고 취해서 경호관에게 엎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은 이제 이 이야기를 그동안 방송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 일국의 대통령인데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뭐 크게 놀랍지는 않고. 아니 근데 국정원 업무 보고는 좀 사안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도요. 국정원에 대한 업무 보고는 의원들에게 직접만 합니다. 보좌진들한테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비밀 취급 인가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2급 이상의 것이 있어야만 관련 서류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장을 가서도요. 보좌진은 그 회의장 근처도 못 가요. 특정 장소에 그냥 머무르게 하고 내부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고 그만큼 나라 안보와 직결된 상황인데 딴 것도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 보고를 봤는데 술을 마시고 온다는 건 이거는 나라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보수에서 안보를 생각하고 나라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행동을 합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심이 없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입이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가짜 출근 차량 보냈던 것도 저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퇴근 차량 보냈다는 것도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사우나 만들어 놨다는 거. 그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공심을 가지고 5천만 국민의 어떤 삶을 내가 대표해서 제대로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왕놀이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방송들에 지금 출연하면서도 제일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내가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라고 방송을 했던 분이 지금 이 보낸 이 유튜버예요. 그리고 국민저항권 얘기하는 고성국 거. TV? 아니요, 젊은 시각 이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다음에 안녕하세요, 젊은 시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동합니다라는 이런 글도 올린 사람이 또 이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이 사이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공유를 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참 기분이 착잡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글쎄요, 그런 사태는 다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엄벌로 네네네. 갔고 그런 것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구속이 되고도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올리던 이런 분의 사이트를 이렇게 전 대통령이 공유했다라는 사실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정원 업무 보고 때 이렇게 취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그냥 거의 의식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엎혀 나왔다는 정도면. 보안 유지는 잘 됐네. 본인 보고받은 본인조차도 기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네요. 뭐 어디로도 새지 않을 얘기지 그렇겠네. 이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 공범 관련 소식이 하나 있군요. 네, 그 도주했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모 씨 있잖아요. 네. 오늘 첫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구속이 됐고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동안의 카톡 대화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가 될 텐데. 김건희 씨랑 나눈 카톡. 네, 김건희 네. 씨와 이제 이모 씨가 수백 통의 문자를 서로 나누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인연이죠, 이 사람은. 예, 그랬으니까 이 주가 조작 가담 여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이게 한 2012년 그러니까 한참 전 문자가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것이라서 네. 요거 김건희 씨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엮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뭐 특별히 중요하게 뭐 볼만한 내용들이 뭐 있진 않고요. 우리가 왜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네. 김건희 씨가 이제 이 얘기를 문자 중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 맥락을 앞뒤를 보면 주가 조작에 심취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지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작업을 할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한 네 번째 장 보여주시면 난 돈을 대고 넌 기술을 대는데 신뢰만 쌓이면 끝이야. 신뢰를 목숨같이 생각하고 쌓아. 그래야 나도 결국 널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잖아. 이런 이야기를 김건희 씨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신뢰가 무척 중요하죠. 예, 배신자 공범임을 자백하는 거죠. 나는 돈을 댈 테니 너는 기술을 대라. 서로 간에 명확하게 역할 분담도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같이 했다는 어떻게 빼지도 못하는 그런 증거라고 보여요. 요것도 난 약간 재밌던데 그 세 번째 페이지인가 보면 그 권오수 회장을 아마 이 준수한 이모 씨는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시키는 돈 거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아 이렇게 했더니 그만하자. 이거 김건희 씨 말입니다. 그만하자. 권오수는 책임 안 지는 사람 절대 아니야. 권오수를 실드를 치네요. 굉장히 그 믿음이 아마 강한 것 같아요. 권오수 씨에 대한. 그리고 제가 요 사건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그리고 최근까지도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했던 이 검사들이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지 않았고 그것을 기해서 처벌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무마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분들도 다 처벌해야 되겠지만 검찰이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도 당연히 발표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은 큰 범죄예요. 주가 조작은 큰 범죄고 네.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혐의가 드러났다면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주가 조작의 일당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나타납니다. 주식시장에. 자, 반복적으로. 우리 이번에 론스타 사건 때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고 심지어 김건희 씨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는 특검도 사실은 그 이야기가 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가 너무 솜방망이 쳐버려요. 제가 왜 이거를 여당 패널로서 이야기를 할 때도 늘 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거 그냥 결혼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주범이라고 해봐야 집행유예까지밖에 안 받는데 그냥 당시에 어떻게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고 우리는 여당으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하고 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론스타 사건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한국의 토종 변호사잖아요. 토종 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주식 사기 이런 프로드 범죄들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손방망이 관대하다. 너무 관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거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이 정도 사건은 그냥 집행유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건인데 정권 안보를 생각을 한다면 털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론스타 사건을 보면 알지만 영미권은 이런 거를 굉장히 심하게 처벌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판결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게 돼버리고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을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 주가 조작 사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그걸 좀 이제는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범죄에 대해.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이 거의 싱크가 일치하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건 뭐 여야 문제 김건희 아니지. 주가 조작 수사하자고 윤 정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저는 작년 10월에 네. 그 금정 강화 그 보궐선거 다닐 때 네. 한동훈 대표 바로 뒤에 서 있었고 제가 대변인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한동훈 대표도 그때 당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검찰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고 저도 대변인으로서 방송 패널 나가고도 해서도 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검찰에서 이건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기소해야 된다는 말까지는 여당 패널로서 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민 눈높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 돼도 솔직히 지금 다 이렇게 입증돼서 나와도요. 집행유예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요 혐의 하나는. 너무 약하다. 약합니다. 사실. 처벌 약한 건 맞죠. 너무 약해요. 이게 너무 약해서 이거를 좀 정치권에서 좀 이제는 이런 놈들 계속 나와. 여기 지금 보면 주포라는 그 설명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한 내용일 거야 아마 이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약하다. 네. 근데 일단 있는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지. 네, 수사 중.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김용현 변호사들이 진짜 독특합니다. 지난주부터 슬슬 뉴스가 나오던데 네. 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걸 봐주고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재판정 소란을 한번 이 김용현 변호사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진관 재판부에서 감치 판결을 했었는데 감치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김용현의 내란숙의 재판에서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난 거지만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재판 때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요거 한번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와 깜짝 놀랍니다 이거.
변호인들이 감치를 당하지 않나. 잠깐만. 특검에서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과연 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졸한 방법이었나요? 당연히 치졸한 방법이지. 그건 뭐 영웅스러운 방법인가? 재판을 진행한 과정에서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항상 공정하게 진행되죠. 그 오늘따라 변호사님들께서 뭔가 많이 흥분해 계신데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서로 그런 부분은 신뢰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질문도 거의 다 끝났거든요. 증인도 빨리 이제 돌려 보내드려야 되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아우 재판이야 공정하게 진행되죠. 제가 이거 약간 좀 복덕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토크 느낌인데. 제가 지기현 판사에 대한 그런 논평이나 비판을 거의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판사는 저는 여론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고. 그쵸. 근데 지금 저 재판의 그 태도는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왜냐면은 지금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건요, 일반 법정에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폐악질을 부리고 있어요. 네, 저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감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감치 이 재판부에서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재판부 갔다가 증인으로 나갈 때 본인 부르지도 않았는데 김용현 장관 증인으로 불렀을 때 쫓아갔다가 그냥 막무가내 들어간 네, 거죠. 거기서 재판장이 누구세요? 나가세요 했는데도 나 한마디 하겠다. 한마디 했다. 소란 피우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변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감치를 특검이 시켰어요? 저희 판사가 시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저기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걸 왜 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저는 저거는 이 사건이 가지는 중대성을 봐서도 이렇게 해서 변호인들이 저런 잘못된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하게끔 내비둬서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꾸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래놓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다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거를 내비둬서는 안 돼요. 지기현 판사도 저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재판부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저분들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저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번호표 뽑잖아요. 네. 근데 당일에도 그랬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들은 해당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법원에서 왜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는 할 수 있는 건 하는 대로 사법부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건 그거대로 할 텐데 실제로 처벌까지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선을 못 세우면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앞으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거다.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그렇게 될 거다. 아니, 그럼 만약에 변호인들이 뭐 이게 감치가 치졸하다 혹은 뭐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뭐가 공정하지 않은지, 감치가 법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지를 얘기해 봐라라고 따지든지, 아니면 재판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뭐 이분들을 네. 예전에 이분 이제 김용현 장관 대리할 때 제가 방송에서 이분들이 방송이었나 해서 SNS였나 한번 비판했다가 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저를 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은 안 왔어요. 변호인들이. 예. 아, 그래요? 저를 그래서 고발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한번 그럼 뭐 수사기관에서 연락 오겠지 했는데 아직 안 오고는 있는데 네. 이 뭐 김용현 전 장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변론이고 제가 일선의 변호사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변론 방식이고, 지금 이 사건이 이런 지금 감치 이후에 많은 변호사 출신 패널들이 얘기를 많이들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네. 실제 보면 변호사들은 내 의뢰인한테 뭐라도 해가 될까봐 판사님들한테 정말 엄청 조심하죠. 형식적으로는 정말 깍듯이 하고, 맞아. 오히려 판사님들이 우리 변호사들한테 갑질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요즘은 여성 변호사님들한테는 갑질을 좀 안 하시거든요. 그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근데 남자 변호사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남자 변호사들은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공지까지 돌렸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노타이로 와도 된다고. 타이를 꼭 해야 되는구나. 타이를 안 하고 들어가면 혼납니다. 나는 처음에 혼났어. 내가 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하루는 문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새는 판사도 안 하고 올 때가 있는데. 아니 최근에도 그래요. 최근에도 그런 판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변호사들이 판사 평가를 법관 평가라는 걸 하는데 거기 보면 그 갑질 스토리들을 보면 기가 막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당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패딩을 입고 들어갔는데 어디 법정에 패딩을 입고 들어오냐.
그래서 벗고 들어가요. 그냥 디자인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반드시 코트를 입어야 돼. 변호사답게 그렇구나. 코트를. 근데 이제 근데 이건 지금 변호인 그 얘기가 갑질이잖아. 아니잖아요. 반대로. 그 변호인이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상하다. 변호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서부지법 난동 사태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 난동 피운 거거든요. 변호사들이. 변호인들의 난동 사태. 변호사들이 변호인 내부 난동 사태지. 그래서 중앙지법에서는 요 재판장 모욕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네. 사실상 이거 거의 김용현은 무기징역이니까 우리는 우리 장사 하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네.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감치됐다가 4시간 만인가 석방이 됐잖아요. 그 당일에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요. 막 진짜 욕설을 절반 섞어가면서 별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때 슈퍼챗을 또 많이 받았다. 얼마야 이게? 뭐 415만 원이라고 와. 지금은 이야기하는데. 아니 근데 변협에서는 이 정도가 돼도 징계를 안 하나요? 이게 징계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직권조사로는 거의 잘 안 되기 징계 때문에 신청 좀 하세요. 뭐 하시지 않을까요? 민주당 쪽에서 하시지 근데 않을까요? 약간 그 변호사 단체들도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데 아니에요? 그래, 솔직히 너무 이게 안으로 막 굽는 거지. 철두철미하게 막 해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품위유지 국회랑 의무 비슷한 거 이게 아니에요? 욕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징계 신청을 뭐 민주당 쪽에서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 네. 네.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아, 고발 그래서 들어왔어요. 예,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을 했고 네. 그 이게 지금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라고 아. 합니다. 치고 빠졌어요. 법정 모욕죄로 130 형법 근데 138조의 근거에서 이거는 했다고 나는 진짜 하는데. 그래서 이 변호사들의 이 행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행태예요. 진짜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좀 억울하고 좀 그런 것도 다 참고 그냥 다 맞춰지거든요. 재판부에는 맞춰줍니다. 적어도. 근데 지금 이게 국민들은 되게 분노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등 김용현 전 장관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안 될 겁니다. 그 여기 갈 때 그 전광훈 목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하상 변호사 보낼 때 자기가 보냈다고. 그동안 정광훈 목사 변호해 주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보냈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럼 뭘 하겠어요. 전부 다 여론전이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수익 따봉 창출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네. 체제 전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체제 전쟁, 여론 전쟁은 또 지금 장동익 대표가 예. 매우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체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6개월 정도 지금 남았잖아요. 요거 앞두고 전국 곳곳을 도는 장외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현장으로 부산을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이 저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네, 아유, 목 좀 그만 비틀었으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연설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당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막 불 붙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양인 것 같은데. 같이 가셨어요? 저요? 안 갔겠죠. 아, 저는 뭐 어딜 가? 저는 아니, 최근에 당협위원장들이 원래 모이잖아요. 아 저는 버스도 타고 당협위원장을 그만뒀고 저는 뭐 최근에 축출 대상이에요. 축출 대상. 한종수로 이렇게 축출 대상에 언급이 돼서 저는 저거 저분이- 전화를 보니까 8,000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8,000명?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산. 부산이에요. 그럼 한 800명 모였다고. 그럼 보면 800명 되는 모였다고 봐야죠. 왜 예전에 어디 동대구역에서 했을 때도 네. 사람 엄청 많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만 명. 그날은 제가 직접 갔거든요. 민주당도 그거는 많이 그렇게 뻥튀기 아니, 해서 원래 근데 이거 너무 그거는- 뻥튀기야. 네, 민주당도 많이 뻥튀기 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얼마 전에 나는 황교안이다 하시더니 왜 그 시절에 그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 넥타이를 메고 계신지 진짜 닮아가네요. 그렇죠 핑크 넥타이 예, 우리는 빨간 넥타이로 바뀌었는데 예, 그 황교안이다를 실천하시나 싶은 아휴. 생각이 듭니다. 예. 내부 동력도 없는데 이걸 계속 하는 게 이제 좀 패딩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 하는데. 근데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친한계의 한지아 의원이 계엄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어떤 것 해도 그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했고 이제 그래서 비판을 하던 이제 친한계의 비판이긴 한데요. 그보다 더 이제 의미 있는 게 지자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권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요거는 그 내부 지지자들을 향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장들은 내년에 선거를 직접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대로 하면 우리 다 죽어 이제 이 얘기를 처음으로 꺼낸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거 내부 지지자들을 향한 목소리는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부산시장 것이 굉장히 중도층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이 우리 반성하고 있다. 적어도 나는 반성하고 있다라는 면피를 하려는 거지 내부에서 이런다고 지금 설득이 되나요? 근데 이게 장외투쟁이 지금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장외투쟁이라는 것을 할 때는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 뭔가를 다 하고 투쟁을 다 해봤어. 그런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 야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밖으로 나간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장력 대표 이 명분이 전혀 없어. 지금 한지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 부정선거 세력, 윤어게인 세력 여기 선을 긋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명분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걸 안 했잖아. 자기 숙제를 안 해놓고 바깥으로 나가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필요 없는 되게 효과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4월에 우리 그 보궐선거를 떠올려 보면 네. 박형준 시장의 이 발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월 보궐선거가 정말 윤어게인 하고 싶은 것 다 해 선거였거든요. 정말 그때 정말 그 정강훈 목사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경원 의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희룡 전 장관 뭐 해가지고는 총 출동해서 윤어게인 하고 싶은 것 다 해 선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제일 저기 했던 게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출마했던 이 부산 교육감 선거였어요. 네, 정말 거기 선거에서 저는 안수기도 하는 모습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부산 전 지역구, 부산 전구 그 소위 말한 진보 후보에게 졌습니다. 전 지역구에서 졌어요. 단 한 지역구도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4월 보궐선거가 아마 박형준 시장은 내년에 본인이 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나오려고 생각을 할 테니까 4월 보궐선거에 부산 교육감 선거 그 지지율 표를 가져와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직전 선거니까.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의견이 서로 갈라지면 어느 한쪽이 뭐 자리를 차지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을 그럼 당 지도부에서 어쨌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공천 룰도 지금 민심과 괴리돼 있는 방식으로 점점 더 당심 70%로 지금 바꾼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4월 보궐선거 때도 사실 그래서 윤어게인 하고 싶은 거 다 해 선거를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도 지금 이대로 가면 윤어게인 하고 싶은 거 다 해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공천을 받을 때까지는 아마 침묵을 하겠지만 공천을 받은 이후 막상 자기가 선수가 된 다음에 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선거를 뛸까 그건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나경원의 냄새가 나요. 70%로 당원 비율을 바꾸려고 하는 게 네. 계엄 이후에 쭉 빌드업을 해왔어요. 나경원 의원이. 계속 쭉 빌드업을 해서 윤어게인 뭐 체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온통 다 바로 첫면에 등장하는 게 나경원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쭉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했고 그리고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제가 볼 때는 노릴 거라 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반면에 확장성은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내부에서는 이 사람 우리 당 사람 아니야 이런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지금 70%를 만들어 놓으면 오세훈 이렇게 제끼고 본인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지금 장동혁과 엄청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네. 민주당에서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우리 당에서 출마를 하면 설렐 분들이 좀 있어요? 민주당 후보들 중에? 다 설레기 누가 나오든 그게 나경원이든 아니든 다 설레지. 이동학 최고도 설레겠다.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만만치 않잖아. 오세훈 시장은 아무리 지금 우리 당이 이 상황이어도 근데 나경원 후보가 나오면 좀 설렐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또 이제 저 설레는구나. 개혁신당 함익병 설레시겠지. 아유 저희도 당연히 설레고요. 근데 아니 정치의 봄이네 정치의 봄. 좀처럼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맞네. 나경원 의원도 역할이 있네요. 세상에 아니 주는 함의가 있네. 함익병 원장은 나와요 진짜? 글쎄요. 그 본인께서는 아직 정확한 말씀은 안 하고 계시는데 네. 뭐 뜻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 근데 일단은 지금 앞서서도 뭐 이동학 최고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을
국민의힘에서 자기네 후보로 좀 생각을 안 한다. 이러면 저희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저희한테 그냥 오세훈을 넘겨주셨으면. 개혁신당에서 아니, 저희가 잘 쓸게요. 저런 감나무 전략은 아주 저 게으른 겁니다.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도 보면은 지금 뭐 김민석 총리 얘기부터 있긴 하지만 박주민 의원도 있지만 요즘 또 정원호 구청장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엄청 뜨고 있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보기에 오세훈 시장보다 나경원 의원 쪽이 설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그렇지. 아니, 오세훈이 나와도 설렙니다. 상관없습니다. 오. 네. 4만, 5만 이런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끝나면 저는 어쨌든 당대당으로 후보자가 결정되는 경선 과정에서 흥행을 할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경선 룰 있잖아요. 지금 양당이 다 지금 경선 룰 가지고 되게 세게 붙고 있긴 한데 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경원 의원님이 예전에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하고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당대표 그러니까 당원들 선거에서는 본인이 이겼어요. 나경원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당원들에게는 지지세가 좀 더 많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7대3으로 이렇게 짜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이 룰을 세팅하는 입장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7대3 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은 객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왜냐면 민심하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 하면서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부적절하죠. 심판과 선수를 그러니까. 겸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또 개혁신당에서 오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전국구 여성 정치인이시고 나경원 의원은 생각해 보면 명태균 사태의 피해자로도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있고 아까 그 전당대회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판장 사태의 피해자로도 포지셔닝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피해자로서 포지셔닝을 잡아서 아마 제대로 좀 권력과 맞서는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지금 뭐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의원이나 가지고 있는 우리 당에서의 그 위상을 나경원 의원이 가지면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가지게 되면 훨씬 강력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의 어떤 그 흐름이나 포석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과 선수를 겸해서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본인한테 유리한 것 같은 룰을 세팅하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멋있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싫어서 그래요. 이게 지난 전당대회 선거 때, 그것 때문에 이게 한이 맺혔을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한 장면이죠. 예. 똑바로 말하세요. 날 그렇게 모욕합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 학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모델과 한동훈 모델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을 보면서 나의 길은 윤석열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비록 선거에 지더라도 지지층들을 갖고 가면 정치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다.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게 뭐냐면 그게 장동혁 전략인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난 전당대회 때 약간 중도로 움직이면서 이준석 한동훈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완전 오른쪽이 좀 비었거든요. 그 틈을 장동혁 대표가 딱 파고 들어가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 선출직 나가시려는 분들이 다들 그 전략이 필승 전략인 줄 알아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당 서울시당 선거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배현진 의원이 조정훈 의원이 딱 그 전략을 썼어요. 장동혁 의원 전략을 썼는데 사실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선거는 서울시당 내에 오세훈계와 한동훈계가 힘을 합친 선거였습니다. 근데 오한 두 계열이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그것도 얘네들이 원래는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네. 자기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았는지 대의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안 먹힐 작전이다. 우리 당의 서울시에서는.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장동혁 대표 쪽의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 얘기했을 때 가장 통곡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지자체장들이에요. 자기는 내일년 선거인데 당장 6개월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 장동혁 대표가 근데 조국 대표랑 토론합니까?
예, 대장동 토론? 예, 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당선이 됐죠. 예. 하고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토론을 갖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조국 대표에게 항소 포기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 나와라 했잖아요. 네. 조국 대표가 이걸 계속 거절을 했고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완장 찬놈 나와 이거잖아요. 지금도 뭐 아, 아무것도 아닌 당대표는 한동훈이 왜 돼야지. 나오는 거야. 내가 네. 왜 너랑 해 이제 이랬던 건데 장동혁 대표가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토론 주제 등을 차차 정하겠지만 어쨌든 양쪽의 의사는 합의가 됐다. 그래요. 대장동 관련된 토론을 장동혁 대표랑 조국 대표가 한다. 이거 재밌겠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받는 게 좀 이상해 보여요. 장동혁? 사실. 네, 장동혁 대표가. 왜? 왜냐면은 이 토론 자체가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한테 하자, 조국 네. 대표한테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조국 대표가 너랑은 안 해. 나는 장동혁이랑 할 거야. 이게 과연 대표 대 대표로서의 그건지 아니면 한동훈이 무서워서 좀 더 만만해 보이는 장동혁한테 갔는지. 제가 만약에 장동혁 대표였으면 야 한동훈 대표부터 이기고 와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덥석 물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러면 한동훈보다 만만한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체 스토리상 한동훈이 나랑 토론할 사람 이렇게 했는데 너랑 안 하고 얘네 둘이 하는 거거든. 지금 모양 자체가 한동훈은 되게 웃긴 상황이 돼버렸고 장동혁은 왜 하느냐? 조국 대표를 불쏘시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조국을 활용하는 거지. 이를테면 비호감도가 본인들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뭐 조국 대표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붙는다고 했을 때 지금 장동혁의 입지가 적어도 중도층에서는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튼튼하게 가져가려면 활용하는 거지. 알죠. 네. 근데 뭐 제가 지난주에 조국 대표의 대리분과 토론을 한번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였죠? 김규현 변호사. 조국 네. 대표 대리인이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대리라 조국 대표는 이게 대리를 계속 세우신다 하는데 이제 그 조국 대표가 직접 토론에 나서겠다라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누가 봐도 이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현재 가장 강력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건 한동훈 대표인데 뭐 예를 들어 월드 챔피언이랑 동양 챔피언이 있는데 월드 챔피언이 타이틀 매치 하자 그러는데 나는 월드 챔피언 싫고 동양 챔피언만 할래요.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월드 챔피언이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말을 분야에 어렵게 있어서는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 그래요? 맞아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모르는데 완전 자기 필드잖아요. 여기는 아. 항소 포기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사람도 뭐 자기 고향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런 필드인데 그 필드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랑 한번 붙어보겠다는 건데 그냥 조국 대표 계속 대리 세우고 이러면서 또 그 피하지 말고 오세요 그냥. 아니 근데 뭐. 이게 이 토론은 성사가 될 거로 보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보니까 이거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라도 의사표시를 하면 껴주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의사표시를 안 하면 둘이 그냥 하겠다는 그 워딩으로 들려서 저는 이건 할 것 같다. 근데 다만 제가 정치권이 대표들 간에 혹은 대변인들 간에 토론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주제가 이런 주제가 아니라 이 주제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이 결과로 수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정년 연장이나 연금 토론이나 이런 걸로 오히려 여야 간에 토론을 활발하게 하면 그 결과가 잘 타결이 되거나 혹은 조율된다면 좋은 결과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말꼬리 잡기로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국민들한테는 그럼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좀 이동환 회의감이 있어요.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도 항소 포기는 좀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검찰 나쁜 놈들이죠. 부끄럽죠. 검찰 나쁜 그게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론이 그런 거예요. 저쪽에 이쪽 입장에서는 토론에 나오면 무조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김규현 변호사도 그때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대장동 변호인처럼 얘기하냐고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대장동 일당 변호인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항소 포기 토론은 찬반이니까. 근데 찬성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떳떳하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소 포기 자체는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굳이 토론을 나설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근데 다만 지금 조국 전 장관, 조국 이제 대표가 되셨죠? 조국 대표의 입지도 지금 당 내에서만 뭐 98점 몇 % 받는 거지. 지금 그쪽 당 지지율
3%대로 떨어졌거든요. 아. 저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쪽은 12명의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슷한 처지여서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핀치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조국도 급하다. 예, 장동혁 대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둘 다 당내 입지 강화용으로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요. 혹시 아니, 두 분 뭐 방송국 못 잡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하면 재밌겠다 진짜. 요 정도 해줘야 좋지. 어. 또 너무 또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죠? 또 아니 개혁신당 또 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도 껴주라 나야, 이 얘기를 나. 했어요. 저예요. 그래 제가 얘기 안 하는 건데 해주라라고 했는데 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 1시간 전에 조국 대표 입장이 나왔어요. 이제 어제 당선이 됐고 아, 그래요? 현충원에 갔는데 거기서 토론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당대당 접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가 언제 정비될지 저는 아무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여러분 모두 된다고 하시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비 네, 이거는 제 저는 주시면 생각에 되지 않을까요? 방송국에서 강하게 프레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아니, 예. 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 대표님께서- 어프로치를 강하게 해서 계속. 조국 대표님께서 당 내부 정리가 끝나면 하시겠다. 네. 그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당 내부 정리는 큰 당은 오래 걸리지만 어. 작은 정당은 금방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금방 한 끝나요? 이틀이면 됩니다. 대변인 임명하고 정책위의장 임명하고 그럼 끝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아직 임명직 최고위원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토론 안 하려고 계속 임명직 최고위원 한 명 임명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피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 조건은 별로 안 한 쪽의 조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네요. 며칠 내 뭐 이런 거 하면 몰라도 야 이게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이라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을 걸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CBS 김현중 뉴스 나가서 우리 박범계 전 장관님께서 또 할 것처럼 뭐 태도만 변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공손한 태도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안 하시고 지금 정의로 가시잖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항소 포기를 어떻게 큰 소리로 찬성한다고 제가 외치겠습니까? 욕먹을 까고 하고 예측 하나 하면 네. 저는 주말 안에 할 거라 봅니다. 오. 네, 이번 내부 정비는 2, 3일이면 끝나고 이번 주말? 그렇죠. 오. 네. 오, 바로 그래요? 바로 장만 여의도 빨리 작업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연락 욕먹을 드리겠습니다. 까고 하고 제가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두 분이 방송국 핑계 될까봐 미리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네. 가볼까요?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인 1표제를 이제 도입하려고 당헌 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요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1인 1표제. 네, 정청래 대표는 아무튼 당원, 대의원 다 똑같이 가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거 너무 졸속 개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반대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이거는 개혁 과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수순에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원래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 이런 걸 준비하려고 이제 밤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얼굴이 딱 박힌 썸네일 그걸 딱 하면서 그때 이제 비명계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권리당원에게 이거를 1대1로 해야 된다. 대의원 이거 사실상 없애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 너는 됐는데 왜 나는 왜 안 돼? 라고 아예 도발장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전쟁이 심상치 않구나.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어젯밤 간밤에 선전포고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밤에 선전포고가 SNS에서 그것도 주말밤에 터져서 네. 명청교체기의 창시자로서 정말 진짜 왔다. 야 정말 이게 자기 실현적. 이 정도는 하면서.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선전포고죠. 이거는 진짜 어젯밤에 선전포고를 한 거고 제가 지난주 방송부터 조금 이제 톤을 조금 더 올렸어요. 명청교체기 이제 이거는 현실화됐으니까 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오바입니다. 역시 정말 너무 빌드업이 한 4년에 걸쳐서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걸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인 1표로 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의원 대 당원이 60대 1 정도의 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차례 개정에서 한 20대 1 정도로 네, 이제 17대 1. 네. 17대 그러니까 대의원의 그 표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되어 왔고 1대 1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늘어났죠. 지금 뭐 160만 명이 지금 한 달 이상 당비를 낸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국 정당이 되려면 골고루 이 수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당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호남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100만 명쯤 될 겁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나머지 지역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영남 당원 수가 굉장히 적고 충청 당원들이 그 다음 수로 적고 그다음에 강원도도 적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당 대표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표심이 호남과 수도권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의원제에서 보정을 해줬던 건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모두가 1인 1표로 가자라고 하면 이제 영남이라든가 뭐 일치하면 좋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일치하면 좋지만 영남이나 강원 이런 데서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호남이나 수도권은 당원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많이 당연히 대표가 될 텐데 뭐 영호남 같은 데는 영남이라든지 뭐 강원 이런 데들은 그 당원 숫자가 적으니까 대의원 숫자는 어쨌든 뭐 서로 비슷하니까 이 맞아요. 대의원 숫자가 좀 더 많은 걸로 그들의 비중이 좀 높아진 걸로 약간의 보정 효과는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지역을 좀 대표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지는 부작용은 있을 수 네,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면에서 몇몇 의원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저는 합리적인 비판이라 보거든요. 네. 근데 영남의 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이 조금 저는 의아스럽다. 앞으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이 제도가 그냥 돼버리면 본인들은 영원히 그냥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네. 하나 있는데 이제 대비를 해놨죠. 당 지도부가. 뭐요? 첫 번째, 일단 당원 2장에다가 2조에다가 전략 지역 당원 이 전략 이 위원회를 그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급 위원회에 10%의 영남 당원들, 전략 지역 당원들을 무조건 넣는다는 겁니다. 10%. 예를 들어 10명이 꾸려지면 무조건 한 명은 영남 지역이든 강원 지역이든 넣겠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든다고요? 예, 당원의 권리와 직위에 대한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화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당원 3장에 대의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전략 지역의 중앙위원을 넣을 수 있다라는 조항도 신설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섭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논쟁은 전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당대표 선거를 복귀하시면 돼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박찬대 의원님하고 세게 붙었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어떻게 보였냐면 정청래 의원님은 일반 당원들에 대해서 권리 당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고 박찬대 의원님은 반대로 대의원들에게서 좀 높은 지지를 받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대의원 이거 그냥 권리당원이랑 똑같이 하면 내가 훨씬 유리해지네? 이 생각을 할 거고 반대로 이제 용산이나 아니면 그쪽에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대의원제가 있어야지 내가 더 유리하지. 지금 그 게임이에요. 그 게임인 걸 민주당원들이 알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쪽 편을 들기도 되게 어렵고 지금 명청대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 저도 그 당협위원장을 했었지만 이 대의원은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으로 지금 의원 비율은 민주당 내 의원 비율은 친명이 많아요. 근데 지금 당원에서는 친청이 뒤집었다라는 게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거고 정청래 대표도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국민의힘은 1인 1표입니다. 대의원한테 가중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근데 민주당은 묘하게 이 그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죠. 민주당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들어가는 대의원표에 가중치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내 의사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대의원에게 가중치를 전혀 안 주고 1인 1표로 하겠다라는 거는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명계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노골적인 의도고 이거는 지금 집권 1년 차도 안 된 대통령에게 정부 여당의 대표가 진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당신 이제 당에 관여하지 마라. 내가 당의 주인이다. 이거를 선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 빠르지만 분당 얘기까지도 하는 게 이거 보통 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너무 거죠. 빠른 것 같긴 하고요. 예. 조금 빠르긴 해요. 이걸 친명 친청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일단 동의가 안 되고 다만 저는 당원 주권주의라고 했을 때 1인 1표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을 그럼 어떻게 선출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위원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역위원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이 혹시라도 오더를 내리게 될 경우 대체적으로 그걸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원 주권이 또 여기서 굴절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대의원들도 그럼 선출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뭐 당원 1000명이 있으면 1명을 선출한다. 혹은 500명이 있으면 1명을 선출한다. 대의원도 선출제로 간다. 근데 이게 군 조직이잖아요. 약간 정당은 전투 조직이니까. 근데 일사불란함도 유지를 해야 되면서 민주성도 갖춰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토론을 조금 더 하자. 또 비판하시는 당내에서. 분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하고 그러니까 자리 비웠을 네, 자리 비웠을 때 네. 계속 이런 일이 좀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팔아서 뭐 자신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좀 강력하게 개진하는 거 이것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당비를 계속 내왔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10월 한 달만 이제 당비를 내면 요 당원대의원 비율 바꾸는 당원당규 개정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절차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인 1표도 우리 당을 연구한 건데 이거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분도 아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다. 왜냐면 이번에 대선 경선 때 우리도 대선 경선 때 한 달만 원래 우리는 3달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6달이에요. 그게 투표권이 생기는 게 당비를. 근데 우리도 대선 경선 때 한 달만 내면 투표권을 주는 걸 기습적으로 실현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 지도부에서 한 달만 내면 투표권을 주는 걸 기습적으로 실현해서 그거를 저기란 거고 내가 진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엄청 연구했네.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을 엄청 연구했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여론조사 돌렸잖아요. 우리도 그때 후보 교체하고 할 때 전당원 여론조사 돌린 다음에 후보 교체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서 벌어졌던 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네. 이걸 현직 대통령을 1년 차도 안 된 현직 대통령을 두고 이 선전포고를 한다고 이게 같은 당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같은 당 얘기는 좀 너무 강해요. 계속 바람이 들어가 있어. 한동훈 대표도 아직 분당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데서 지금 자꾸 분당 얘기를 하고 있어. 작가님이시라 역시 소설을 쓰는 만약 능력이 거기서 먼저 분당을 한다고 하면 우리 그다음에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대의원제에 대해서 17대 1이라서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 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이제 그분들이 모두 다 똑같이 정치의 고관여층은 아니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요. 정청래 대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에 직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 즉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할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대의원 제도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고 들어오는, 특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깨고 들어오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것만 네. 조금 반박만 네. 하면 일방적으로 깬 건 아니고 사실은 빌드업은 있었어요. 이미 2022년도 때부터 원내 당협위원장, 원내 지역위원장님들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고요. 3차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 대표 시절 때부터 쭉 그런 흐름이 있었고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 자체가 민주당 내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에서 뭔가 지명하는 대로 다 휩쓸려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대론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내 시스템에 민주주의를 계속 우리가 실험하는 건데 그 중에서 서로 의견 다른 사람들끼리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해서 거기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더 좋은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자라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이 저는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도 대의원제가 없어요. 저희 대의원제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트리거를 던져버리면요 오해를 받을 수밖에 네네. 없어요. 자, 그리고 주말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 2016년부터 이제 쭉 추모식을 해서 어제 10주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이 직접 가서 추모사를 대독했다고 하고요. 네. 그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참석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불참했고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행정상의 착오가 좀 있었다라고 내년엔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좀 합니다. 아쉽네요. 예. 아, 아쉬운 그래요? 대목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평가할 지점들이 있죠. 비록 IMF를 불러와서 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 힘들었지만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뭐 평가의 대목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지점에서는 그냥 서로 앞으로 대통령도 지금 국민 화합, 대통합 그리고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가겠다 이러고 있는 마당이니까 사실은 그런 움직임은 당에서도 보여주는 게 좋죠. 네. 자, 그리고 검찰의 검사가 160명, 올해 161명, 161명이 사표를 냈어요? 네, 역- 매년 요맘때가 되면 사표를 냅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사표를 내는데 이번에서 조금 특이할 점은 10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가 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검찰청이 없어지니까 아, 미래를 미리. 찾아서 이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 시장 난리 나겠네. 네, 지금 변호사들이 많아지겠죠. 지금 뭐 박상수 변호사님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됩니까? 갖다 댈 수 없는 지금 전관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대장동 항소 포기했던 예, 예.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설명해라라고 했던 학명 검사장들 예. 원래 이제 평검사로 다 전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정부에서 뭐 저 검토하겠다고 했었던 뉴스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예, 그랬는데 그냥 안 하는 걸로. 예, 안 하는 걸로 하고 검찰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하겠다라고 그래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 수박 소리 듣겠네 이거.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항소를 네. 포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좌천을 시키면 됩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뭐 박정훈 대령 사례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거는 좀 너무 빈축을 살 만한 내용이었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당은 할 일을 했고 정부도 할 일을 했다. 아, 이렇게 서로? 봅니다. 네. 아, 그래요? 당은 이 사람들 내치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정부는 그래도 또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도 안정을 좀 취해야 되겠죠. 항상 이 건조한 계절이 돌아오면 목이 컬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허스키하게 태어났습니다. 안 돼. 네, 이 목소리를 꿀보이스로 만들어드릴 웰센헬스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 요거 한 스푼으로 기관지 그리고 면역력 동시에 챙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병 그냥 딱 마시면 끝이거든요, 사실. 꿀보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목소리 완전 이병헌처럼 미성으로 바뀌지. 바뀌어요, 미성으로. 예.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성시경 목소리 한번 가져볼래요? 좋네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성시경한테 소송 들어와서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연말 콘서트 하면 2시간 만에 뭐 다 팔리고 그러는 거 좋을 읽어보거든요. 텐데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자요 이런 거. 드셔야 되겠네요. 잘 자요. 여기 그냥 도라지가 아니고 6년금 인삼보다 사포닌이 많은 3배 많은 약도라지. 요 약도라지를 72시간 뿌리와 껍질째 그대로 고형분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60% 압도적 함량으로 흡수율이 굉장히 또 좋은데 이게 이제 드셔보시면 약간 단맛 나잖아요. 설탕 탔나 싶으실 텐데 설탕 안 들어있고요. 물엿 안 들어있고요. 조청 안 들어있고요. 꿀도 안 들어가 있고요. 인공 첨가물 일체 없습니다. 원물 100% 자체의 맛과 향. 도라지에서 나오는 그 근데 이 단맛이 있는 거. 들쩍지근한 향이 그래서 납니다. 달큰하잖아요. 달큰하지. 이게 확 이렇게 쏘는 단맛이 아니고 예. 은은하게 단맛이 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보통은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뭐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이 책 낼 때 예약 판매하잖아요. 이 도라지 진액을 예약 판매를 합니다. 글쎄인데 신기한 일이죠. 그만큼 마이클 샌델급으로 이게 가능해요. 네. 정의가 뭐예요 도대체? 역시 도라지란 예. 무엇인가? 도라지란 무엇인가? 공약이나 성시경을 만들어 주시나. 지난 2차 예약 구매가 완판이 됐고 이번에 3차 예약 구매. 이번에 예약하시면 11월 27일 아마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병 플러스 2병 세트로 구매하시면 요 오칠된 숟가락. 네. 저거 원목으로 만들었네요. 네, 원목이죠? 네. 네, 이거 완전 원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보이네요. 국산 나물까요? 했고요. 네, 그리고
치아 튼튼 프로폴리스 영양제도 1개월분 추가로 드리고, 네. 그리고 뭐 또 2배 사시면 2배 더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이 예약 구매 마지막 기회가 될 테니까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이에도 꼭 적어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웰스앤헬스 천기 약도라지 진액골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